네,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한선 교수입니다. 오늘은 AI 리터러시, 인공지능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기술이나 그렇듯이 잘못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아주 큰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공지능의 두 얼굴이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된 다양한 기술적인 사례들을 또 알아보고 또 그 인공지능의 작동 원리 또는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진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각종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 가지고 올 기술의 명과 암, 즉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다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이 인공지능을 우리 사회적, 윤리적 쟁점 중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인공지능의 원리 또는 AI 리터러시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입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어떤 사람은 들어봤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 듣는 얘기일 수 있을 텐데요. 간혹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은 얼마 전에 유퀴즈에 나왔던 서울대학교의 한 교수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서울대학교 하면 굉장히 공부 잘하고 똑똑한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서울대에서도 요즘 아이들은 문해력이 떨어진다. 문해력, 리터러시가 떨어진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기억이 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는요,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문해력과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AI 리터러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문해력 또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리터러시라는 것은 원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문맹자, 문맹률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표현한다면 리터러시가 없는 경우가 문맹자예요. 그러니까 리터러시라는 것은 원래는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리켰는데요. 거기서 유추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생산물 또는 유통되는 과정 또는 소비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아는 능력, 특히나 비판적으로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가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미디어가 제작되는 과정 또는 미디어가 어떤 대상을 그리고 있다면 어떤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면 그 묘사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방식 또는 유통되는 방식을 총체적으로 비판적으로 이해할 줄 아는 능력을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단순히 텔레비전, 유튜브, 넷플릭스,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건 아주 협소하게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해하는 거고요. 그런 스마트폰이든 컴퓨터든 유튜브든 이런 미디어들을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게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용어보다는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데이터 리터러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이런 식으로 확장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죠.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하자면 AI 리터러시라는 것도 사실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디지털 정보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미디어와 정보가 어떤 식으로 생산이 되고 유통되고 소비되는지 그 전체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이 바로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또는 뭐 AI 리터러시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필요할까요?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것은 꼭 현대 사회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필요한 능력이었습니다. 마치 리터러시라는 것이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가리키는 것처럼 한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능력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리터러시는 굉장히 아주 옛날부터 중요했죠. 그런데 현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미디어로 포화된, 미디어가 너무나 중요해진 그런 사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 훨씬 더 확장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중요한 사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미디어 리터러시를 적절하게 갖추었는지는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물론 개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 미디어를 더 많이 이용하고 덜 이용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자면 미디어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 미디어가 생산되고 유통, 소비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줄 아는 능력은 이 디지털 정보 사회를 살아가는데 또는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기존의 미디어는 물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발달로 가짜뉴스라든지 확증 편향이라든지 알고리즘의 문제라든지 빅데이터의 편향성 문제라든지 혐오 발언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하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그 중에서도 AI와 관련된 리터러시를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빨간색으로 교수님이 유튜브는 내가 어떻게 이 콘텐츠를 좋아할 줄 알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지? 넷플릭스에서 영화 한 편을 봤는데 내가 좋아할 만한 영화를 꼭꼭꼭 집어서 주네. 이런 생각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관련된 이야기를 AI 리터러시의 두 얼굴을 하면서 후반부에 조금 더 자세히 다룰 텐데요. 그 전에 자, 우리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인공지능 사례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도 미디어나 뉴스를 통해서 익히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얘기이기 때문에 빠르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자,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포털에서 어떤 검색어를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번 주말에 여수에 놀러 가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여수 맛집, 여수 가볼 만한 곳 이런 거 검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수까지만 쳤는데 나머지 검색어 기능이 완성됐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물론 교수님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람들 또는 내가 어느 지역에 위치하느냐, 내 연령은 어떠냐, 내가 입력했던 각종 정보는 무엇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포털 이용자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수라고 치는 순간 그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수라고 칠 때는 여수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여수 맛집을 검색하더라 해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검색어 완성 기능입니다. 구글에만 있는 건 아니고 다음이나 포털 같은 데서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법률 상담 같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례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법전을 본 적이 있나요? 굉장히 두꺼운 수십만, 수백만 건의 판례와 사례들이 모아져 있는 법전들을 보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상담을 하고 싶은데 내가 과거에는 어떤 판례가 있었는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적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검색어, 사람이 그걸 일일이 찾는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챗봇과 같은 또는 AI가 적용된 그런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면 나와 관련된 사례를 얼마든지 빠르게 찾아주는 법률에서도 인공지능이 적용된 사례가 이미 개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계에서도 의료계의 왓슨, 닥터 왁슨 얘기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판독하고 있는 장면이죠.
판독이라는 것은 영상의학과에 있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을 할 때 어떤 질병을 찾아낼 때는 정상인의 뭐 엑스레이나 CT 또는 어떤 질환에 걸린 사람의 엑스레이나 CT를 비교해서 정상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병에 걸렸다라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의사가 비교 검색하는 거는 많아야 아무리 노련하고 오랜 경험이 있는 훌륭한 의사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빠른 시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수백만, 수천만 건의 전 세계의 자료를 활용을 해서 질병을 찾아내기 때문에 오진율이 훨씬 줄어든다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법률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계에도 이미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돼 있죠. 그 밖에도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이라든지 우리가 뭐 비밀번호 따로 암호 입력할 필요 없이 얼굴을 바로 암호화로 설정하는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예를 들면 노트북이라든지 또는 탭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이 비밀번호 해제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얼굴 인식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보는 것 못지않게 기계가 주인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도 쉬운 기술은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접목된 기술이죠.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가 되면 개인 비서, 개인 운전사를 고용하는 것처럼 정말 편해지겠죠. 인공지능이 적용이 된 자율주행 자동차는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인식한 다음에 인공지능을 접목을 해서 이거는 가로등이다, 이거는 건널목이다, 이거는 사람이다 등등등을 판별한 다음에 멈추거나 가거나 차선 이동을 하는 인공지능이 접목이 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도 물론 인공지능이 접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나 유튜브와 같은 OTT들의 알고리즘 역시 어떤 개인의 취향을 파악을 해서 이 영화를 보고 좋아했던 사람은 유사한 기호를 가진 또는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좋아했던 A라는 컨텐츠도 좋아할 것이다 해서 추천해주는 그 알고리즘도 인공지능이 접목이 돼 있는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들 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거르는 그런 기술들도 인공지능을 거르는 기술들입니다. 뭐 예를 들면 광고성 메일을 걸러주라 이런 거를 했을 경우에 뭐 스팸으로 다 처리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공지능이 접목된 기술입니다. 또는 트위터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것들에 어떤 혐오 발언이 나오는 거 색출하는 것도 인공지능이 접목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물론 젠더 간의 성차별적인 그런 혐오 발언이 있습니다만 특히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인종과 종교에 대한 이런 혐오 발언이 굉장히 많고 또는 테러에 활용이 되는 경우도 많아요. 어떤 암호를 주고받는 혐오 발언에 얼굴을 띠고 또는 옷을 입고 어떤 테러의 암호를 주고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런 혐오 발언을 색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거기에도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이게 참 좋아요. 동시통역 서비스. 지금은 코로나로 여행을 많이 못 다니고 있습니다만 여행을 갔을 때 현지어를 알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 동시통역 서비스. 지금 여러분들이 구글 같은 거에 구글 번역 가끔 돌릴 텐데요. 최근에는 네이버에서 마스라고 하는 동시통역 기술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 아주 정교화된 상용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화면에 지금 광고에 나오는 건데요. 보이시나요? 남녀가 지금 약간 펍 같아 보이는 데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남자는 영어로 또는 여자는 일본어로 뭐 우리로 예를 들어보자면 남자는 영어로 여자는 한국말로 대화를 하는데 이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바로 통역이 되는 그런 동시통역 서비스도 굉장히 발달 단계에 와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이 오면 정말 좋겠죠. 우리 예를 들면 여행을 갔을 때 이어폰 하나만 탁 끼면 나는 한국말로 하면 상대방은 다 알아듣고 또는 상대방이 했던 말도 다 한국어로 번역이 돼서 온다. 그런 세상이 되면 코로나 끝나자마자 바로 여행을 가고 싶어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담을 해주는 챗봇이라든지 최근에는 K-팝의 인기를 AI 아이돌이 끌고 있다 이런 보도를 많이 보기도 한 것 같아요. 또는 뭐 에스파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걸그룹인가요? 이 에스파라는 걸그룹은 메타버스를 또 활용을 해서 팬 관리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또한 우리 일상에서 아주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접목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살펴봤지만 자율주행 자동차부터 우리 뭐 챗봇이라든지 아이돌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 일상생활 어디에나 볼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 속에 인공지능이 접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음성인식 서비스 있잖아요. 뭐 시리야, 뭐 음악 틀어줘, 뭐 이런 것들 또는 내비게이션을 하는데 뭐 동부천까지 안내해줘. 호남대학교까지 안내해줘. 이렇게 음성으로 말했을 때 내비가 저절로 찾아주는 거 여러분들 한두 번은 경험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를 옆에서라도 보았겠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와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이런 세상들이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오늘 수업에서는 단지 편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험의 요소도 있다. 이거를 기억하자는 게 이번 수업의 목표입니다. 기억해 주시면서요.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의 원리를 한번 간단하게라도 설명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ectual이라고 하는 인공지능은요. 기계가, 더 쉽게는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 우리 인간의 머리를 흉내내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인간의 머리를 흉내낸다는 건,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다는 건 어떤 거를 말할까요? 앞서 여러 가지 사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인식을 한다든지 음성인식처럼 자연스럽게 말하는 자연어를 처리를 한다든지 또는 사물을 판단을 한다든지 판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인공지능의 핵심은 다른 말로 하면 인공지능 원리의 핵심이 되겠도 하겠죠. 그건 뭐냐면요. 학습할 수 있다예요. 기계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학습할 수 있다. 마치 인간이 그런 것처럼. 이미지를 판별하거나 자연어 처리를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처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단계로 학습할 수 있다가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럼 그 학습이라는 걸 염두에 두면서요. 알고리즘을 교수님이 가지고 왔는데요. 자, 화면에 보이는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인공지능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쇼핑몰에 가서 어떤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어떤 영화를 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옷을 샀는데 이 옷을 산 사람은 함께 본 추천할 만한 다른 옷 해서 떴던 경우 쇼핑몰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또는 유튜브에서 나는 A라는 컨텐츠를 봤을 뿐인데 유사한 영역의 컨텐츠나 영화를 추천하는 경우 굉장히 많이 보셨죠. 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기술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알고리즘, 인공지능 중에서도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건데요.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요. 자, B라는 사람이 우유를 샀다고 칩시다. 우유를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빵을 구매하더라 라는 데이터를 토대로 빵을 추천해 주려고 해요. 그럼 이 B라는 사람한테 어떤 빵을 추천해 주는 게 가장 좋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빵을 추천해 줘야지만이 B가 살까요? 그 추천을 선택할까요? 그게 알고리즘의 핵심 원리인데요. 자, B와 우유를 똑같이 샀던 A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샀던 빵 중에 A는 멜론빵이고요. C는 단팥빵을 샀네요. 그러면 B한테는 멜론빵을 추천해 주는 게 좋을까요? 단팥빵을 추천해 주는 게 좋을까요? 무턱대고 감으로 찍어서 추천해 주는 것은 아니죠. 굉장히 방대한 빅데이터를 토대로 A라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빵들을 구매했는지를 쭉 봤더니 햄버거, 딸기잼, 소시지 이런 빵들을 구매했네요. 반면에 C는 크림, 멜론, 딸기잼 이런 빵을 구매했네요.
그런데 B는 옛날에 봤더니 초코칩이나 시나몬 빵을 구매를 했네요. 자, 그러면 컴퓨터가 이 구매 이력을 보면서 그래, B한테 이번에는 어떤 빵을 추천하는 게 좋을까를 결정하는 게, 즉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구매 이력을 토대로 지금 사려고 했던 빵들 중에 어떤 거 하나를 추천해 주는 게 학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네, 교수님이라면 B하고 C가, 즉 B는 C가 선택했던 빵과 더 유사하죠. 달달한 빵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팥빵을 추천해주면 B가 선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나 유튜브도 똑같아요. 내가 어떤 컨텐츠를 그냥 제목에 끌려서 클릭을 했는데 한 1분 보고 지나버릴 수 있죠. 나가버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컨텐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집중해서 본단 말이에요. 건너뛰기도 없이. 그러면 컴퓨터가 A라는 사람은 이런 유형의 콘텐츠를 아주 좋아하는구나를 기록을 해놓은 다음에 그와 유사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 즉 A라는 콘텐츠를 똑같이 길게 충분히 봤던 사람이 선택했던 리스트 중에 골라주는 형태,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적용이 된 알고리즘입니다. 더 복잡하게는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스팸 메일을 걸렀을 때도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 스팸 메일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이,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거입니다. 인공지능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 학습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이 이런 문구가 들어간 것은 광고성 메일이니까 걸러줘라 하고 어떤 스팸 메일을 걸러내라고 지정해줬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착순이라고 원래 지정해줬던 것만을 열심히 걸러내는데 그친다면 1초 동안 수천만 건을 걸러낸다 할지라도 원래 시킨 일만 했기 때문에 그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선착순이라는 걸 막 걸러내다 보니까 선착순뿐만 아니라 뭐 신제품이라든지 한정 세일이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간 것도 광고성 메일이더라, 스팸 메일이더라를 기계가 깨달았다고 칩시다. 학습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 학습을 토대로 선착순이라는 말은 없다 할지라도 한정 세일이라든지 한정 혜택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가는 것을 같이 빼냈다면 학습이 된 거죠. 그런 경우가 인공지능이 포함이 됐다. 학습을 통해서, 기계가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 원리를 터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인공지능의 원리를 우리가 다 이해했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원리, 또 인공지능이 적용이 된 우리 일상생활 속의 중요한 사례를 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뉴스나 미디어에서는요, 이 인공지능이야말로 우리나라를 디지털 정보사회 또는 4차 산업혁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죠. 메타버스, 요즘 메타버스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메타버스야말로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줄 국가 기술의 총하다, 집적판이다, 이런 얘기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술이 그러든지 인공지능이라는 것도 잘못 사용이 되면, 오남용이 되면 또는 뜻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 얼굴, 인공지능의 두 얼굴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부터는 인공지능의 어두운 면, 인공지능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 윤리적인 이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짜뉴스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선 기자를 대신해서 인공지능이 기사를 쓰는 것은 어느 정도 단계냐? 굉장히 발달된 단계입니다. 사실은 인공지능이 나오기 전부터도 로봇 저널리즘이라고 그래서 아주 기계적으로 정해진 공식에 따라서 기사를 써야 하는, 대표적으로 날씨라든지 스포츠 경기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한 변수가 끼어든다기보다는 어떤 공식에 따라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기사를 쓰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로봇이, 사람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기사를 쓰고 그런 단순 반복적인 거는 로봇이 써도 된다 해서 로봇 저널리즘이 아주 예전부터 있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포브스 잡지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로봇 기자가 쓴 수십 건의 어떤 주식 시황 기사가 실제로 나오기도 합니다. 사람이 쓴 건지 로봇이 쓴 건지 또는 인공지능이 쓴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단계에 다다랐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인공지능이 어떤 기사를 대신해서 써주는, 로봇이 대신해서 써주는, 사람이 쓴 것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단계에 이르다 보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딥페이크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그건 가짜뉴스야. 팩트 체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그거는 가짜뉴스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딥한, 깊은, 진짜 같은 그런 가짜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수님이 오늘 시간이 충분하면 이 영상들을 다 보려고 했는데요. 영상을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이 두 영상을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에 왼쪽에 있는 김주하 앵커는요. MBN 뉴스에서 인공지능이 접목이 된 앵커를 개발을 해서 간단한 뉴스들을 보도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시도가 됐을 때는 약간 어색한 감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얼핏 보면 정말 약간 사람이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의 CCTV도 인공지능 앵커가 매 정시에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바마 대통령인데요. 이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4명의 오바마 중에 누가 가짜인지, 누가 가짜일까요? 영상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실제로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인공지능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교수님도 사람이 아니고 인공지능일 수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딥페이크의 기술 수준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아주 신뢰할 만한, 예를 들면 대통령이라고 칩시다. 오바마 대통령이 뭐 러시아와 또는 중국과 전쟁을 선포했다라는 어떤 공식 메시지를 내보냈다고 칩시다. 실제로 그와 유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런 딥페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겠죠. 가짜뉴스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과정 중에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모든 기성 언론을 가짜뉴스야, 페이크 뉴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요. 미디어 기술의 발달과 우리나라에서도 이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달과 더불어 얼마든지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유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인공지능은 단순 가짜뉴스에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을 덧입힐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또는 잘못된 정보의 특징들이 조금 있는데요. 간단하게 보자면 해외에서는 뉴스를 모방해서 어떤 인종이나 종교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는 가짜뉴스는 정치적인 이슈를 띠고 있는 그럴듯한 출처를 참고해서 취향 공동체, 끼리끼리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자, 그게 가짜뉴스 첫 번째 우리가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유념해야 할 문제이고요. 두 번째 다음으로는 필터 버블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국말로는 확증 편향이라는 얘기인데요. 가짜뉴스에서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신념 공동체, 즉 나랑 취향이 비슷하고 비슷비슷한 취향을 가진 또래 집단에게 전달이 되는, 즉 내가 A라는 컨텐츠가 좋아서 그 A라는 컨텐츠를 열심히 봤더니 A와 유사한 컨텐츠만 계속 추천해 주는 게 알고리즘의 기계학습이라고 표현을 했었잖아요. 이게 단순히 기호나 취향이라고 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데, 물론 그것도 문제는 돼요.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닐 수가 있는데 어떤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을 해야 된다든지 사회적인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도 내가 나와 유사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는다면
세상이 다 나와 같은 줄만 알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터부시하겠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다 가짜 뉴스만 믿는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기 쉽겠죠. 그런 확증 편향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알고리즘이 어떻게 제공되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편향, 인식 편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인공지능이 제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너무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이죠. 이렇게 알고리즘이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의구심이 들 거예요. 빅데이터는 객관적이잖아요. 데이터는 객관적이잖아요. 과학적이잖아요. 그게 왜 편향을 가져올 수 있어요? 라고 금세 질문이 들 거예요. 자, 그럼 그 질문에 대한 해답 교수님이 드릴게요. 보통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게 알고리즘, 기계학습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학습을 하는 데이터는 균형을 갖추고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화면에 고양이와 개, 강아지 두 가지의 이미지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뭐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수천만 건 있다고 합시다. 강아지 수백만 건, 고양이 수백만 건, 수천만 건 합쳐서 빅데이터를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빅데이터에게 또는 얼굴 인식을 시킨다고 칩시다. 이미지 인식을 시킨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빅데이터, 강아지와 고양이의 카드 개수가 같나요, 지금?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는 자기가 더 많이 학습한 이미지를 더 잘 알아봅니다. 그리고 별로 학습하지 않았던 이미지는 폐기 처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확증 편향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그 다음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냐? 이거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요. MIT에 다니고 있는 이 화면 왼쪽에 나오는 대학원생이에요. 흑인 여성인데 페이스북 얼굴 인식처럼 얼굴 인식하는 거를 가보면 인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어디 연구실 랩 문을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프트웨어를 돌릴 때 자기를 잘 인식 못하는 거예요. 엄연히 사람인 자기를.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얀 가면, 화이트 마스크, 하얀 과면을 썼더니 그거는 인식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인 자기 얼굴은 인식을 못해도 컴퓨터가 사람이 아닌 하얀 가면은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빅데이터는 어떤 데이터를 더 많이 훈련시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편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인데요. 여러분들이 이게 영어로 써져 있어서 조금 헷갈리죠. 교수님이 설명을 할게요. 여기는 흑인 남녀, 백인 남녀 이 네 얼굴들을 각각의 IT 기업들의 얼굴 인식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인식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 그 다음에 IBM을 봤더니 하얀 남성, 라이터 메일이라고 돼 있죠. 하얀 남성은 100% 또는 100%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인 여성은 남성보다는 덜 인식받죠. 흑인은 백인 남자 여자보다 더 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남자는 조금 더 인식률이 높습니다. 인식률이 가장 낮은 게 누구인가요? 흑인 여성입니다. IBM 같은 경우는 65%밖에 인식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겠죠. 자기는 인식 못해도 하얀 가면은 인식을 하는. 이런 거에서 알 수 있듯이 빅데이터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학습하는 데이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엄청난 편견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그렇게 빅데이터가 객관적,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례 하나를 살펴봤고요. 또 하나는 알고리즘의 추천마저도 우리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의 어떤 이권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카카오 택시 또는 여러분들 카카오 택시 한번 이용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 택시 호출을 할 때요.
실제로 카카오티가 직영하거나 또는 감행했던 사람들한테 먼저 배치한다는, 몰아주게 한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게 확인이 돼서 공정위에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비슷하게 네이버에서도 어떤 검색을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 무슨 검색을 하면 가장 먼저 뜨는 뭐 쇼핑이라든지 어떤 검색 결과 나오잖아요. 그게 네이버와 어떤 광고 계약을 맺었다든지 아니면 가맹 계약을 맺은 데를 먼저 보여주는 결과가 확인이 돼서 역시 과징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절대로 알고리즘의 추천이라는 것이 객관적, 과학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수학능력을 보기 어려워서 알고리즘을 돌렸더니요. 어떤 일이 생겼냐. 가난하고 공립학교 출신 학생일수록 낮은 점수를 받은 게 확인이 됐어요. 굉장히 큰 문제가 제기됐죠. 또 비슷하게 우리나라 기업도 여전히 지금 아마존과 유사하게 AI를 적용한 면접 채용을 채택하고 있는 데가 아직 남아 있는데요. 아마존에서 2014년에 AI를 활용한 AI 면접을 시행을 했더니 여성 지원자 그리고 유색 인종들이 차별받는다는 경향이 나타나서 이 AI 면접 시스템 자체를 폐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인공지능이 어떤 잘못된 편견이라든지 혐오라든지 또는 알고리즘에 차별을 주는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흑인을 고릴라로 인간을 동물로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AI 캘리포니아 주의회 의원 26명을 범죄자로 인식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과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더욱 중요시되는 거는 2020년에 있었던 이 사건입니다. 구글의 AI 윤리 기술을 책임졌던 팀릿 게브르라는 박사가 해고가 됐는데요. 그 해고 사유가 구글이 적용하고 있는 AI 기술이 어떤 성별적 또는 인종적으로 편향됐다는 내용을 담은 박사 논문을 발표를 하고 해고가 됐습니다. 우리 아까 이 화면 봤었잖아요. 이와 유사한 게 AI에서도 있었다는 게 논문으로 게재가 된 것이 알려지면서 해고가 됐다는 것. 무슨 말이겠어요? AI 기술 안에서도 대단히 인종적으로, 성별적으로 차별이 존재한다는 그런 알고리즘이 어떤 가중치를 준다든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또 지금 교수님이 화면에 PT에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페이스북에서도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이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10대 소녀들에게 부정적인 영향, 즉 우리가 인스타그램에는 다들 멋지고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담는 경우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보다 보면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또 추천되어 오는 것들만 많이 보다 보면 어떤 자기 혐오가 강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대로 방치했다는 것을 내부 고발자를 통해서 폭로가 되기도 했었죠. 이 모든 것들이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게 또는 알고리즘 추천이라고 하는 게 꼭 긍정적이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기술 오남용이라든지 데이터 편향이라든지 알고리즘 차별까지는 좀 살펴보았고요.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도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온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음성인식 서비스가 뭐 CD야, 뭐 음악 틀어줘, 뭐 호남대학교 찾아줘, 뭐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음성인식 서비스에 대해서 교수님이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관련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수집되었던 정보들에서 개인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루다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알려졌을 텐데요. 이루다는 챗봇으로 개발이 되다 지금 멈춘 폐기가 된 소프트웨어인데요. 이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루다 나 지금 좀 쓸쓸해. 그러면 이루다가 답을 하겠죠.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런 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그런 훈련을 받아야 그런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훈련을 어떻게 받을까요? 빅데이터를 통해 훈련을 받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우리 카톡에서 주고받았던 대화, 문자에서 주고받았던 대화를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해서 누가 했는지를 다 삭제한 다음에 키워드, 우리 해시태그 다는 것처럼 키워드만을 빅데이터화해서 이루다라고 하는 AI 인공지능에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라벨링을 통해서 개인 식별이 안 되게 한다.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루다가 카톡의 정보를 가지고 가면서 그 개인 정보가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게 했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엄청난 개인정보 침해죠. 그래서 이 이루다 소프트웨어 자체가 폐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꼭 긍정적으로만 사용될 수 없는 부정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죠. 뿐만 아니라 드론 촬영을 통해서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를 한다든지 또는 인공지능에 너무 애착을 갖게 해서 정작 사람들과는 제대로 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생기기 시작합니다. 등등등 인공지능은 긍정적인 좋은 면뿐만 아니라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새로운 이슈들을 제기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네, 빨간 것으로 써진 것처럼 디지털 정보의 자기 결정권. 좀 말이 어렵죠. 내가 생산한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또 나는 어떤 디지털 흔적들을 남기는지에 대해서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래, 인공지능 기술은 없어져야 돼. 또 이런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활용하려고 할 때 어떤 AI의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AI의 윤리 지침을 속속 개발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를 비롯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그 정부 차원의 AI 가이드를 마련해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하나 AI의 리터러시를 갖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과거 옛날에 필요했던 능력이라면 미디어로 포화된 지금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디지털 정보 리터러시 또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좁게 얘기하자면 인공지능 AI 리터러시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